건축가로서 볼 때 그 재료라는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화가들한테는 뭐 캔버스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물감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도 바뀌게 되고 뭐 유화냐 수채화냐 뭐 이렇게 아크릴화냐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 재료는 굉장히 건축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었었는데 20세기 이후로 들어와서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재료의 특성을 살린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건 재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재료와 더불어서 그걸 만드는 기술,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어떤 패브리케이션, 조립의 방법, 이제 재료랑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건축 재료를 막상 쓰려고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고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와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크기나 그 방법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제 사무실을 내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주하게 되면서 설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대로 잘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하고 싸우는 거죠. 옥신각신하고 조그만 디테일 하나 때문에 몇 시간을 소모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되새겨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건축이 맞는 것인가? 시공하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워하고 맞지 않는 거를 꼭 고집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건축이라는 게 꼭 내가 완벽하게 연필로 그린 것처럼 깨끗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좀 생산적이고 좀 더 친화적인 뭐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90%는 완결돼 있는데 10%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큼의 비용만큼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독일이니 일본이니 뭐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한국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고 백자를 만들면서 다랑아리 찌그러진 모습도 감상하고 좋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런 어떤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천성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살면서 배워나왔던 지혜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그거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서양의 잡지에서 본 것 같이 꼭 그런 거를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카메라타 같은 경우에 거푸집을 짤 때 초기에 저희가 송판거푸집을 시도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단계였고 송판거푸집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송판을 잘라 가지고 쓰는 거였는데 저렴한 걸 쓰다 보면 처음에 붙인 부분은 이미 마르면서 뒤틀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흡수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시공사를 너무 나무라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자연스러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초기 단계에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거푸집의 송판 무늬 거푸집도 너무 반듯하게 자르기보다는 약간 거칠게 잘라도 그 질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숨겨주기 쉬운 그런 어떤 디테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물성을 좀 이해하고 재료의 물성뿐 아니고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심성도 같이 이해하면서 디자인이 시공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좀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안 그래도 항상 그 건축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정말 표현하고 싶은 걸 좀 할 수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결국은 뭐 많은 부분이 조립식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조금 사람들도 좀 더 근로 시간도 줄어들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제 건축가로서의 어떤 관심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굳이 너무 비싼 재료를 찾거나 너무 어려운 디테일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손이 좀 덜 가고 재료도 덜 들어가는 저렴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건축가들도 그렇고 또 건축주도 그렇고 건물의 사용자들도 너무 반듯하고 모든 것들이 완결성 있게 되는 걸 바라기보다는 좀 그냥 생긴 대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용하는 그걸 통해서 그 얻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편안함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약 15년 전에 그 몬테나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스승의 날 어떤 행사 자리였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씩 하는 자리였어요. 교수님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 자신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들 멋있는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건축가고 아직도 많은 건물들을 한국에서 짓고 있다. 한국의 고건축을 보면 정말 서스테이너블했다.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게 만들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한 평면 구성이라든지 공간 구성도 그런 쪽에서 많이 배우고자 한다.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돈이 적게 들어간 것들이 친환경인 것 같더라. 목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좀 많은 나무를 심어서 쉽게 잘라 쓰고 쉽게 생산해낼 수 있고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가는 종이, 새 종이가 저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정말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서 친환경 건축을 만들어 나가고 찾아 나가야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물을 한다면 그건 친환경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데가 처음에 이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600여 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도읍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꿈꿨던 도시는 30만 정도가 사는 도시였었어요. 산과 강과 들과 바람과 햇빛의 흐름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도시이죠. 다만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양적 팽창을 급속하게 해왔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을 되살리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자 했던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공간. 자동차가 이제 전기로 가능해졌고 또 AI 기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복잡한 도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닐 수도 있고 크기도 작거나 커질 수 있고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